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편과 사별 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남편 없이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결코 수월한 일은 아니지만 갖가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세상에서 제 엄마를 가장 사랑해주는 딸아이가 제 곁에 지켜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을 얻으며 살고 있어요. 어릴 적에는 그저 호랑이같이 무섭기만 했던 부모님께서도 딸 자식이 겪은 세월의 풍파와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항상 곁을 지켜주시기에 오늘도 힘을 내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되찾고 제 지난 시련을 경험한 마음으로 묵묵히 받아들이며 지내고 있지만 저라고 사람인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어찌 순탄할 수만 있었겠습니까? 한때는 세상이 저 벼랑 끝까지 몰린 듯한 기분에 절망하기도 하고 새끼를 가진 어미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두운 마음을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저 스스로를 추스르기가 어찌나 힘이 들던지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저처럼 짝을 먼저 떠나보내고 힘겨운 시간을 보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들 어떻게 그 힘겨운 시간을 흘려보내고 꿋꿋하게 살아남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마 제 딸아이가 그리고 부족한 딸 자식이 행여나 잘못될까 항상 노심초사하셨던 친정 부모님이 곁에 계셔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있었는지 장담하지 못하겠네요. 처음 남편을 잃었을 때는 누구라도 절망에 빠진 제 손을 잡아주기를 온전하게 저와 제 딸아이를 의탁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가 곁에 머물러 주기를 갈망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 기대가 욕심이었던 걸까요? 새로운 가족으로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리라 믿었던 이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배반에 이전보다도 더 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만 같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니놈은 내 딸에게 앞에 결코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될 악연 중의 악연이야. 내 새끼를 건드려 놓고 내가 니놈을 곱게 둘 줄 알았더냐? 내가 감옥에서 썩는 한이 있더라도 니놈 사지를 절단 내놓아야 내 딸 앞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살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이라도 살려주세요. 그 더러운 입 닥치지 못해? 내 딸 괴롭힐 때는 신이라도 된양 굴었을 놈이 고작 이 정도의 목숨 운운하며 구걸을 해? 불효도 천하에 이런 불효가 있을까요? 남편 먼저 앞세운 딸 자식으로 이미 부모님 가슴에 박을 대못을 다 박은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니. 그저 제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송구스러워서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당당하게 그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사는 것이 최고의 효도였음을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저였습니다. 그런 저 때문에 온갖 가슴 찢기는 뼈아픈 경험을 하셨을 저희 친정 부모님을 떠올리면 지금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찌 들으면 그저 운이 없었던 한 여인의 대단할 것 없는 인생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지나치지 않고 이 부족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마음의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부디 너른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청해봅니다. 저는 가정주부이신 음전하신 친정어머니와 대쪽 같은 성품의 군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그 기세가 많이 꺾이셨으나 젊을 적에 저희 아버지는 그야말로 상군이 헌신하신 듯한 산의 대장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연세를 생각하면 그 나이 어르신치고는 키도 크신 편이었고 항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셔서 비골이 장대한 것이 누가 보아도 훌륭한 군인의 표본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제는 노년에 접어드신 지금도 꾸준히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으셔서 건강 상태도 좋으신 편이고 여전히 다부진 몸집을 유지하고 계실 정도로 강건하신 분이시죠. 그런 아버지를 닮아 오빠 역시 뼈대가 강이 난 듬직한 남자로 장성했고 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오빠와는 대조적으로 저는 어릴 적부터 잔병치레도 많고
성인 여자 평균 키를 겨우 웃돌 정도로 저희 부모님 조건을 고려하면 체구도 그리 크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활동적인 성격이 못 되어서 방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마음이 편할 정도로 외향적이지도 못한 성격이었고요. 엄격하고 다부진 저희 친정아버지가 보시기에 그런 딸 자식이 여간 답답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아들인 오빠에게는 항상 예의범절을 강조하며 바른 생활과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설파하는 엄한 아버지이셨죠. 딸인 저에게 역시 예의범절이나 규칙적인 생활을 항상 강조하셨으나 그래도 워낙 약하고 조그만 부러질 것 같은 연약한 여자아이로 보이셨는지 그래도 오빠보다는 제게 유한 편이시라는 걸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트 군인답게 항상 모든 면에서 날카롭게 각이 잡혀 있으신 분이었으나 타고난 무뚝뚝한 성정 안에서도 자식인 저희들에 대한 애정이 크다는 건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렵게 생각하면서도 어린 시절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존재처럼 보였던 아버지에 대한 동경과 존경심을 가졌던 것도 바로 그런 애정이 바탕이 되었던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오빠나 저나 머리 굵어간다고 부모님께 대들거나 하는 일 따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버지를 닮아 청소년기부터 기골이 장대했던 오빠였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었으니 저희 남매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조용하고 온순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모범생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죠. 어릴 적부터 유난히 몸이 약해 1년 내내 감기와 몸살을 달고 살다시피 하던 저는 반항을 하려고 해도 그럴 기운도 없었고요. 어릴 적 열이 펄펄 끓는 저를 등에 들쳐업고 불이 나게 관사를 나서 국군 병원으로 바람같이 뛰쳐나가시던 아빠의 너른 등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이제는 어릴 때만큼 잦은 감기로 고생하지 않고 나름대로 건강해진 편이었는데도 항상 제가 어디 아픈 곳이 없는지 노심초사하셨던 부모님이셨습니다. 제 딴에는 그런 부모님 속 썩이지 않는다고 얌전히 공부 잘하며 자라왔다 하더라도 부모님께는 참 걱정을 많이 끼친 불효자식이죠. 그런 딸 자식이 20살 어린 나이에 같은 학교의 가난한 법대생과 연애를 시작했으니 가뜩이나 걱정스러운 막내딸로 인한 친정아버지의 근심이 더더욱 쌓여만 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시작한 첫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고 법조인으로서의 원대한 꿈을 키우고 있는 그 사람이 세상 그 누구보다 멋지게 보였습니다. 가난한 집 외아들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그 사람은 자기 모친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런 만큼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죠. 나름대로 공부도 잘해서 법학과에까지 입학했고 장차 법조인이 되어 사회 최상류층이 될 꿈에 부풀어 있었으니 젊은 패기가 대단했죠. 군대까지 다녀온 복학생으로 저보다 5살이 많았던 그 사람은 처음에 제게 호감 표시 또한 아주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 시절 그 사람한테는 아마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손만 뻗으면 원하는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겠죠. 그때는 그 사람의 그런 젊은 오만함조차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제게는 처음 만나는 연인이었고 첫사랑이었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순진했던 어린 저에게는 그런 점까지 그 사람의 매력으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시종일관 제 앞에서 당당했던 그 사람이 그나마 저를 조금 어려워하며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저희 아버지를 만난 이후였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대학 기숙사로 독립해 나와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관사 생활에서 벗어났던 저였어요. 항상 믿업지 못했던 막내딸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며 독립을 한 것 자체도 걱정스러운데 갓 성인이 된 제가 5살이나 많은 복학생 선배를 만난다는 소식에 저희 아버지도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니 제 뒤에 이렇게 태산 같은 아버지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인지시켜줄 심산이셨겠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웬만한 남자들은 저희 아버지의 풍채만 봐도 쉽게 겁을 집어먹곤 했거든요. 누가 보아도 강건한 군인 그 자체였으니
대학생 된 딸아이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겠다는 핑계로 학교까지 저를 보러 오신 저희 아버지를 보고 제 첫사랑이었던 선배가 흠칫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현이 아버님. 그래. 우리 딸한테 자네 이야기는 많이 들었네. 별다른 말씀을 하시진 않으셔도 힘주어 악수를 나누는 저희 아버지의 악령만으로 그 사람에게 무언의 압박이 되었을 겁니다. 그 전까지 은근슬쩍 제게 접촉을 시도하거나 자기 힘으로 밀어붙이려던 그 사람의 시도가 그날 이후로 뚝 끊겼으니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의 경고가 제대로 들어먹힌 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도 그 첫사랑 선배와는 3년이라는 시간을 더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당당했던 그 사람의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시험에 합격해 당당하게 법관이 되리라 말했던 사람이었지만 번번이 필기시험에서 낙방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그 사람 곁에서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며 힘을 보태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걸로는 좌절을 느낀 그 사람을 위로해주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만남이 뜸해지기도 하고 저 역시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는 그 사람에게 서서히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되었죠. 그렇게 제 첫 연애는 흐지부지 끝나게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세상에서 내 사랑이 가장 반짝이는 건 줄 알았고 그때 그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그 사람이 빛을 보아 함께 찬란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의 벽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더군요. 그렇게 첫 연애를 마치고 몇 년을 다른 사람을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소극적인 제 성격이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첫 연애에서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을 크게 느꼈던지라 딱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는 부모님이 많이 걱정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수적인 군인이셨다 보니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당연하게 딸 자식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결혼해 가정을 이뤄서 자식을 낳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러셨겠지만 특히나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정도라고 생각하는 길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믿는 분이셨으니 마음에 차지 않는 제 첫사랑 이후로 딱히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는 딸 자식이 걱정스러운 만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20대 후반에 접어들자 아버지께서 제게 넌지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도 슬슬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는데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이뤄야지. 낳기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괜찮은 청년을 소개시켜줬으면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 아버지가 다소 딱딱하고 고지식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절대 딸 자식인 저 나쁜 일 권유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때 저 역시 부모님 말씀 거스르지 않은 말 잘 듣는 착한 딸이었고요.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검증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반듯하고 성품이 올곧은 좋은 신랑감이라는 것은 두 번 고민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제가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될지 그건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조건만큼은 결코 빠지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죠. 저 역시 딱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제 딸아이의 아버지이자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현 씨. 장군님께 기현 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그럼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첫 만남에서부터 제게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는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상 군인인 아버지 눈에 든 부하 군인이었으니 남편 역시 반듯한 군인의 표상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항상 눈이 따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소 무뚝뚝했던 저희 아버지에 비하면 감정 표현을 하는데도 다정한 사람이었고요. 첫사랑이 끝난 이후로 제가 이렇게 애틋하게 마음을 줄 만한 사람이 다시 나타날까 싶었는데 그런 사람을 결혼을 전제로 한 선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주선으로 만난 남편에게 정을 붙이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시다 보니
그 곁에서 내조라 하는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의 아내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부임지마다 남편을 따라 이동해야 하니 주변에 가까워질만 하면 정든 사람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새로이 정착을 해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고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군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군인의 아내가 되겠다는 생각을 쉽사리 하지 못했는데 그런 제 결심을 꺾을 만큼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거의 곧장 생겼던 저희 딸 연우까지 얻으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름 기연에서 연을 따고 남편의 이름 찬우에서 우를 따 엄마 아빠의 이름을 한 글자씩 받아 지은 이름이었어요. 이름처럼 엄마와 아빠를 딱 반반씩 적절하게 좋은 부부만 쏙 빼다 닮은 우리 연우는 좋은 부부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 모두의 사랑둥이가 되었죠. 특히나 그 무뚝뚝하셨던 저희 친정아버지도 손녀딸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쓰시더라고요. 오빠가 저보다 한 해 전에 결혼을 해 귀여운 조카를 보기는 했지만 집안에 여자아이가 태어난 것이 처음이기도 했고요. 그런 저희 연우를 보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연우를 보고 있으면 기연이 네 어릴 적 생각이 참 많이 난다. 그때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내 새끼 크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살았는지. 아비가 요령이 없어 무뚝뚝해서 애정 표현도 많이 못해주고 돌이켜보면 내가 아비로서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저 어릴 적에 잔병 치료할 때마다 등에 업고 병원에 데려가셨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래,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 여전히 기골이 장대한 강건하신 아버지셨지만 그래도 할아버지가 되신 아버지의 단단한 마음도 세월이 지나 많이 물러지셨구나 싶었습니다. 아직 제 몸도 가누지 못한 어린 소녀의 모습에서 어릴 적 제 모습을 좇고 계신 아버지의 눈에 가득 담긴 애정에 괜히 제 마음까지 간지러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그런 행복이 앞으로 계속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굳건하게 건재해 계셨고 남편 역시 군내에서 승승장구하며 진급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몸 약한 엄마를 닮아 혹여나 잔병치레를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던 딸아이는 다행히도 강건하신 제 외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닮아 열감기 한번 앓지 않고 튼튼하게 자라주었어요. 그야말로 걱정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덧 아이가 자라 배밀이를 시작하고 몸을 뒤집고 짧은 팔다리를 뒤뚱거리며 적 걸음마를 떼고 엄마 아빠 할 수 있는 말이 조금씩 많아지는 순간마다 기쁨이 배로 되었습니다. 그런 완벽했던 시절에 남편에게 찾아왔던 상상치도 못했던 병만은 저희 가족 모두의 충격이자 불행이었습니다.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항상 아무런 이상 없이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던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아이가 갓 2돌을 넘겼을 무렵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야말로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병도 아니고 췌장암이라니.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라는 것은 그때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나이가 너무 젊었어요. 젊은 사람일수록 암의 진행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고 하는데 그 부위까지 좋지 못했으니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자꾸만 불길한 생각이 떠올라서 온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렇게 공포에 질려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을 떨구는 제 아내를 오히려 위로해주는 남편이었어요. 연우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나 게으름 피우지 않고 치료 열심히 받을 테니까. 나 당신이랑 우리 연우를 생각해서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지지 않고 최선을 다할 거야. 그렇게 저를 안아주는 남편을 있는 힘껏 힘을 주어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단단한 남편의 품이 어느 순간 내 손에서 스르르 사라질까 자꾸만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투병 생활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환자인 남편뿐만 아니라 그걸 가장 가까이 지척에서 지켜보는 저 역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단단하고 다부졌던 남편의 몸이 병마에 고작 몇 개월 동안 초라하게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정말이지 끝까지 용감하게 최선을 다해 암세포와 싸웠지만 암의 진행 상황이 너무나 빨랐어요. 췌장암을 발견하고 몇 달 안에 사망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는데 이를 악물고 치료에 전념해도 상태가 악화되기만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남편도 서로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연우 엄마, 기현아, 정말 미안해. 당신이랑 우리 연우만 두고 나 먼저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버려서 내가 너무 미안해. 아니야, 여보. 그러지 마. 당신 최선을 다한 거 알아. 나랑 우리 연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워줘서 정말 고마워. 고마워, 여보. 아내와 아직 너무나 어린 딸 자식을 두고 간다는 죄책감과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남편을 위로해 줄 말이 고작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너무나 원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눈물을 보는 일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괴로운 항암 치료 중에서도 이를 악물고 버티며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그런 남편의 눈물을 보는 제 가슴이 찢겨 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 사람 역시 스스로의 마지막을 예감했기 때문이었겠죠. 한없이 유약해 보이는 제 아내와 아직 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어린 자식을 두고 눈을 감을 생각을 하니 얼마나 그 사람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지를 생각하면 내 남편이 너무 가여워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췌장암 발병 이후 제 반년을 버티지 못하고 남편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로 저희 모녀를 두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사람꼴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보내면서 그리고 적나라한 남편의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지켜보면서 저 역시 심신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본래도 성격이 그리 굳건하고 강인한 편은 되지 못했어요. 그런 제가 감당하기에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슬픔은 너무나 버티기 힘든 것이더라고요. 거기다 아직 너무 어려 죽음이 무엇인지조차 제 아빠의 부재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어린 딸아이와 덜렁 둘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은 거의 고통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군인이었으니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연금을 생각하면 당장 경제적으로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는 아니었으나 내 자식을 생각하면 당연히 고려해야 할 그 문제조차 그 당시에는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험한 세상에 나와 저 핏덩이만이 남겨졌는데 과연 내가 여자 혼자 힘으로 저 아이를 제대로 길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어미로서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자식을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됐는데 그때는 그만 딱 눈 감고 먼저 간 남편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만 자꾸 들어서 스스로가 너무 못나게 느껴졌습니다. 색색 평화롭게 잠든 어린 딸의 고사리 손을 부여잡고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하고 끄끄 울며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결국 그런 제 꼴을 보다 못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와 아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기현아, 네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네가 지금 얼마나 힘이 들지 아무리 어미라도 내가 감히 짐작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어미는 새끼를 보고 살아야 해. 제발 마음 굳건히 먹고 기운을 내, 응? 엄마, 나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 혼자 우리 연우 잘 키울 수 있을까? 혼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한테는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한테는 연우가 있는데 어떻게 네가 혼자야.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 응? 고작 두 돌배기 딸을 두고 남편과 사별한 딸 자식을 보는 친정 부모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셨겠습니까? 사위에 이어 딸까지 산송장이 된 꼴에 매 순간 노심초사하셨을 친정 부모님을 떠올리면 참 불효녀도 이런 불효녀가 없다 싶습니다. 평생을 자식 앞에 태산같이 든든한 존재로 머물러 주셨던 저희 친정아버지 역시 남편을 잃고 좀처럼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 딸 자식 앞에서 그저 고개를 숙이고 또 숙이셨습니다.
나는 그저 너 잘 살라고 임서방 같은 사람 놓치면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을 또 어디서 만날까 싶어 내 딸 짝으로 점찍어 둔 거였는데 일이 일찍 떠날 줄 알았으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죄인이다. 기현아, 이 아비가 죄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빠, 저 그 사람이랑 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또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우리 연우를 만날 수 있었겠어요. 저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았던 시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빠.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다 제 탓인 것 같더라고요. 하물며 제게 남편을 소개해 준 것이 바로 저희 친정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로서 자신을 탓하시는 친정 아버지셨습니다. 저도 저지만 남편을 잃으면서 상처받은 사람이 저뿐만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며 남편의 부재로 시린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잃고 1년쯤 지났을 때였을까? 뜻밖의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억의 저편으로 멀어져 있던 20살 그 시절의 첫사랑, 선배였어요. 기현아, 소식 들었어. 그동안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너무 늦게 알아서 장례식장에도 찾아가지 못하고 정말 미안해. 한때는 내가 이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이었는데 남편의 존재에 가려 그런 사람을 그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다 생각하니 새삼 떠난 남편에 대한 제 사랑이 실감나더군요. 솔직히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그 선배의 연락에 감사를 표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기억 저편으로 멀어진 인연에 세상스럽게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걸로 당연히 저희의 연락이 끊긴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년 만에 제게 연락을 걸어온 선배는 그 후로도 제게 꾸준하게 전하며 문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현아,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래. 마음이 허할수록 몸을 더 든든히 해야 한다고 하니 입맛이 없더라도 밥은 꼭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기현아, 요새 날씨가 많이 차다. 너 추위 많이 탔는데 혹시나 몸 상하지 않게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다녀. 가끔은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제가 답장을 하지 않는 일도 허다했는데도 계속해서 연락을 걸어오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와서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젊은 나이에 어린 자식을 둔 과부가 된 내 처지가 딱해서 일어나 삐딱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제 안부를 물어보는 그 사람의 연락이 저도 모르게 기다려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난날의 첫사랑과 얼굴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기현아, 세상에 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가뜩이나 살 집도 없는 애가 이렇게나 살이 내렸어. 마치 엊그제 만난 사람인 것처럼 제 양손을 붙들고 힘들어하는 저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이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저는 그런 조그마한 온기 어린 손길에도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그때 저는 자꾸만 기대고 의지할 사람을 저도 모르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기가 막히게 파고든 것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비록 저희 만남이 끝날 무렵에는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를 남긴 사이였다고는 하지만 한때 눈부신 청춘과 빛나는 감정을 공유했던 사이였습니다. 그 사이 그 사람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겠죠. 저 역시 남편을 만나 사랑하며 아이까지 낳아 기르는 등 인생의 큰일을 여러 차례 겪어왔는데 그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결혼하지 않고 미혼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도 시험을 치른 것 같았는데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했는지 지금은 중견기업에서 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나도 참 철이 없고 꿈이 커서 그런 나를 감당하느라
네가 마음고생이 참 심했을 거야. 어머니는 나만 보고 기대가 그리 크신데 그 기대를 내 능력으로 채울 길이 없으니 항상 마음은 불안하고 가진 것은 없고 못난 마음의 어린 너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서 항상 미안했어. 언제가 되든 너를 만나게 되면 그건 꼭 사과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해, 기현아. 지난 세월이 이 사람에게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던 건지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보다 성숙한 소리를 하는 선배의 사과를 저 역시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야. 그때 나도 어렸는데 내가 알게 모르게 선배를 상처 주는 일이 없지 않았겠지. 그래도 이미 다 지난 일에 지금까지 마음을 써주고 이렇게 사과까지 해줘서 오히려 내가 고마워. 그걸로 지나간 첫사랑이 비로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남을 시작한 이후로 제 앞에 등장한 선배는 여자들끼리 사는 집이 위험하다며 저희 모녀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봐주기도 하고 이제는 토박토박 제 힘으로 씩씩하게 걷기 시작한 저희 딸 연우에게 선물을 하나를 안겨주기도 하는 등 끊임없이 저희 모녀 곁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아이까지 키우는 여자 뭐 볼 게 있다고 이렇게 정성을 쏟나 싶어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익숙하게 느껴질 정도로 제 곁에 머물러주고 제 아이까지 살뜰하게 챙겨주는 그 선배에게 차츰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무엇보다 한때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나를 상처를 주기는 했지만 수년이 흐른 지금 나타나 굳이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언급하며 사과까지 해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하물며 한때 애정이 오갔던 관계였습니다.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자꾸만 선배에게 심적으로 의지하게 되더군요. 기현아, 그러지 말고 나랑 살림 합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나 너랑 연우 이렇게 둘만 지내는 거 너무 걱정돼서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연우 친아버지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너랑 연우한테 정말 최선을 다할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겠어? 기어코 선배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속으로 그 사람이 여전히 제게 감정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기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까지 딸린 여자와 굳이 힘든 가시밭길을 가려 하는 선배도 걱정스러웠고요. 무엇보다 여전히 제 안에 남편의 자리가 오롯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선배에게 의지하게 되니 저도 제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한동안 일부러 선배와의 만남을 피하는 와중에도 제게 정성을 쏟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만나주지 않으니 저희 집 현관 문고리에 아이 간식을 사서 걸어놓는 등 꾸준히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또 자꾸만 마음이 기우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 남편과 사별한 후 상실감에 허우적거리는 저를 꽉 붙들어 줄 수 있기를 바라던 저였으니 그런 선배의 제안을 수락한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였어요. 결국 저는 선배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지난날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더 크셨습니다. 특히 친정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크신 것 같았어요. 기현아, 물론 네가 신중하게 생각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없겠니? 연우까지 데리고 하는 결혼인데 결코 쉽지 않을 거야. 알아요, 아빠. 그래서 저도 밀어내려고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나 연우한테 저만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용기도 없고 그 사람과는 어느 정도 알 만큼 알 사이니 서로 보듬어가면서 살면 그래도 의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연우 아빠를 먼저 떠나보내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지 않는 친정 부모님이셨기에 더는 저를 말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사랑 선배와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연우 아빠 떠나고 나서 고작 2해 만의 일이었으니 그 사람에게 미안해서 차마 결혼식을 치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선배 입장에서는 초혼인데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만 알고 살자는 제 말에도 그저 환하게 미소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럴수록 그 사람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너랑 연우랑 같이 살려고 집도 열심히 꾸며놨는데 아마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야. 부족한 것들은 같이 살면서 함께 채워가며 그렇게 지내자. 고마워요, 선배. 그리고 정말 미안해. 나같이 부족한 사람 받아줘서. 우리 연우 사랑으로 감싸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 사람에게 미안한 부분이 많았던 만큼 살면서 은혜 갚는 마음으로 정말 잘해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5살이 되어 제법 쫑알쫑알 똑부러지게 말하기 시작한 딸아이 역시 선배를 친근하게 따르며 잘 지내고 있었기에 비록 서로 피가 섞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세 식구가 정말 정 나누며 잘 살 수 있을 거라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선배의 직장이 저와 연우 둘이서 머무르던 집에서 거리가 꽤 있었기에 근처로 거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퇴직 이후 저희 모녀 근처에서 성심을 다해 돌봐주시던 친정 부모님과도 다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과 새 인생을 시작하는 제 마음에 약간의 두려움과 기대감이 공존했습니다. 그런 제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무참히 깨지고 만 것은 결혼하고 보름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살림을 합치고 고작 선배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기에 처음 2주 동안은 예전과 다름없이 저나 우리 연우에게 다정한 선배였어요. 그러던 선배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저희가 살림을 합친 지 딱 보름이 되었을 때 혼인신고를 마치고 난 직후였습니다. 시험에도 못 붙었다면서 3년이나 만난 날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네 아비가 소개시켜준 조건 좋은 남자한테 홀랑 시집을 가더니 아주 꼴 좋구나. 그 나이에 애까지 딸린 과부가 되었으니 너같이 신세 망친 년을 나 아니면 또 누가 걷어주겠어? 처음에 선배로부터 그런 폭언을 들었을 때는 제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낮에 혼인신고할 때까지만 해도 더없이 제게 다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서류에 서명하고 신고했다고 사람이 저렇게 돌변할 수가 있다니 그 욕을 얻어먹고서도 제가 곧바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선배.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나는 오늘만 기다리면서 살았어. 나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버리고 간 너 콧대 납작하게 눌러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사람을 배신하고 떠났으면서 과부가 된 소감이 어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대체? 나한테 왜 이래? 이게 어디다 소리를 질러? 그러더니 순간 눈앞이 번쩍 불이 나는 듯 했습니다. 네, 그 새 남편이라는 인간이 제 분을 참지 못하고 제 왼쪽 눈두덩이에 주먹을 꽂아 넣은 거였습니다. 순식간에 들이닥친 주먹에 눈알이 빠질 것 같은 고통이 뒤이어 따라왔습니다. 아! 입 안 닥쳐? 너, 네 새끼한테 너 맞는다고 광고라도 할 셈이야? 악마도 이런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습니까? 제게 복수심을 품었다면 차라리 저 혼자 해코지하고 말 일이지. 그렇게 끔찍한 여자와 혼인신고까지 하겠다고 벌인 이 징그러운 집념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놈의 말 맞다나 건너방에는 제 소중한 딸아이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을 터였습니다. 제 딸이 엄마가 새아빠로부터 이런 수모를 겪고 있다는 걸 알아채는 것도 두려웠지만 혹여나 저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제가 아닌 제 딸에게 향할까 그것이 더욱 공포스러웠어요. 저 미친 인간에게서 당장에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지만 볼모로 잡혀있는 내 딸을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놈도 그걸 노리고 굳이 저와 혼인신고까지 하며 저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제 집으로 데려온 거였겠죠. 그야말로 한순간에 그놈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저였습니다. 흥분해서 제 얼굴에 주먹을 꽂아놓고 아차 싶었던지 그 후로는 옷에 가려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만 골라서 두들겨 패기 시작한 놈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폭력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물리적인 고통보다도 자격지심과 악의로 똘똘 뭉쳐 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조차 취급하지 않는 저 악기 같은 인간으로부터 느끼는 모멸감이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행여나 제 몸에 가해지는 이 둔탁한 폭력의 소리를 제 아이가 들을까 싶어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 모멸적인 순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건 제 신체를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죽이려 드는 폭력이었어요. 한참을 씩씩대며 분풀이를 해댄 놈이 제 분을 못 이기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서야 간신히 그 잔약한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저였어요. 나라까지 떨어진 제 신세에 그만 헛웃음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저런 놈과 혼인신고까지 하다니, 자식까지 딸렸다는 인간이 어미가 되어 제 외로움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이 사달을 냈다는 게 스스로가 너무나 멍청하고 한심하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놈과의 혼인신고 후 처음으로 세 사람이 함께 친정으로 향하기 전 놈이 연우가 듣지 못하게 제게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처신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네 딸 신세까지 조지고 싶지 않으면. 눈앞의 놈을 당장이고 찢어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난 어미 때문에 내 소중한 새끼까지 저런 악마에게 볼모로 잡혔다 생각하자 이성적으로 사과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기현이 너 얼굴이 왜 이래? 찬장에 유리병을 잘못 세워놔서 그게 얼굴로 떨어지는 바람에. 세상에 조심을 했어야지. 당장 내 부모 앞에서도 제가 당한 일을 있는 그대로 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이 사람 얼굴에 멍든 거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르겠어요, 장모님. 감히 내 부모 앞에서 위선을 떨고 있는 놈이 증오스러웠습니다.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앞이 깜깜해서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를 맞이하겠다고 안방에서 나오신 친정아버지께 연우가 쪼르르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래, 우리 연우,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었어?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방금 전까지 얌전히 저와 그 사람 옆에 서 있던 연우의 목소리에 금세 울음소리가 배어나왔습니다. 저와 놈이 동시에 몸이 굳어버렸어요. 연우야, 그게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 저 아저씨가 엄마를 때려요. 우리 엄마, 저 아저씨 집에 가고 매일 맞고 살아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울부짖는 내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내 아이에게는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숨을 죽였는데 그걸 처음부터 내 아이가 몰래 지켜보고 있을 줄 제가 꿈에나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저지만 옆에서 뻔뻔한 낯짝을 들이밀고 서 있는 놈 역시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연우야, 아빠가 언제 엄마를 때렸다고 그래? 아저씨가 왜 내 아빠예요? 아저씨 우리 엄마 때린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한번 묵혀뒀던 감정을 토해내기 시작하니 그 자리에서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한 우리 연우였어요. 그런 연우를 지켜보는 친정 부모님 표정 역시 경악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기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연우가 하는 지금 이 말이 다 맞아? 내 새끼가 나 때문에 내 눈앞에서 저리 자지러지고 있는데 저런 비열한 놈이 두렵다고 더는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오열을 도무지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아버지 호랑이 같은 기세에 아버지 두 눈에서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놈이 집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달아나려는 놈의 머리끄덩이를 낚아챈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대로 놈 목을 부러뜨릴 기세로 뒤로 잡아당겨 바닥에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아유. 꽈당. 놈이 바닥에 그대로 머리를 부딪히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딱 보아도 충격이 만만치 않을 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며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으려 애쓰는 놈이었어요. 그런 놈의 머리를 아버지가 꽉 쥔 주먹으로 있는 힘껏 내려쳤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감히 내 딸 얼굴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네 놈은 살려달라는 소리를 해? 네 놈은 오늘 이 집에서 살아서는 못 나간다. 내가 네 놈을 죽여버리고야 말겠어.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퇴직을 하셨다 하더라도 무려 포스타 장군 출신입니다. 타고나길 뛰어난 풍채와 체술, 그리고 확고한 군인 정신으로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아무리 놈보다 나이가 곱절인 노인이 되셨다고는 하나 놈 주제에 감히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정말로 놈을 죽이겠다고 작정하시면 물리적으로 그러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게 그리 비열하게 짓거리던 놈이 한순간에 목숨까지 위협받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 순간 통쾌했으나 그것도 잠깐, 저러다가 정말로 친정 아버지가 놈을 때려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놈을 때려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 하나로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퇴역을 하실 때도 그런 아버지의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까지 수여받으셨던 분인데 이 못난 딸 자식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인생을 불명예로 얼룩지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저런 놈이야 죽어 나빠지든 알 바 아니었지만 저런 놈 때문에 제 아버지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분노로 그만 이성이 나가버리신 아버지를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막아섰습니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기현아, 비켜라. 나 저놈 살려서는 못 보낸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런 놈 때문에 아빠 잘못되시기라도 하면 앞으로 저 어떻게 살라고요. 저놈은 제가 무슨 수가 있어도 두 번 다시 제 앞에 못 나타나도록 매장을 시켜버릴 테니까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렇게 눈물로 막아서는 저를 보고 아버지가 간신히 주먹을 떨구셨습니다. 내 새끼, 내 딸, 아비가 끝까지 저런 놈으로부터 막아줘야 했는데 내 새끼를 지켜줘야 했는데. 아빠, 기현아, 내 새끼 기현아. 대단한 위력의 아버지의 주먹에 머리를 제대로 얻어맞고 내진탕이라도 왔는지 그렇게 저희 친정 식구끼리 얼싸안으며 오열하는 동안에도 비틀거리며 입구도 찾지 못하는 놈이었습니다. 내 딸이 볼모로 잡힌 상황에서 간신히 참았던 것뿐 세상 누구보다 강한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제 곁을 지키고 있는데 저 야비한 놈 따위 더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해롱거리는 놈의 멱살을 있는 그대로 틀어지고는 으르렁거리며 위협했습니다. 너 한마디라도 우리 아빠한테 해댈 만한 말 짓거렸다가는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네 놈 찢어 죽이고야 말 거야. 나도 모자라서 내 새끼까지 건드리려고 한 내 놈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입 찢어 죽여도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놈. 네 놈이 감히 내 딸을, 내 손녀를 건드리고도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4년 군인 생활하면서 리태동 군인만 몇이었을 것 같아. 그중에 사회 나가서 힘쓰는 놈이 몇 놈이나 될 것 같아. 네 놈은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내 감시를 벗어날 수 없을 거다. 언제 어느 때가 되더라도 내 밑에서 일하는 놈들 중 어느 누가 네 놈에게 해코지를 할지 평생 불안에 떨면서 살아봐. 사는 게 죽느니만도 못한 게 어떤 건지 평생을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면서 살게 해줄 테니 아주 기대하는 게 좋을 게다. 아버지의 그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못난 딸 자식 때문에 평생을 고고하게 지켜오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까지 저버리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괴로우면서도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와 손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마음을 다잡는 친정 아버지를 보며 차마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그제야 안심이 되어 다리에 힘이 스르르 풀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악마 같은 놈으로부터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으로 놈을 유책 배우자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신변의 위협이라도 느꼈는지 차마 반박도 하지 못하는 놈을 보며 겨우 저런 놈에게 당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보니 정신감정 의뢰로 놈이 사회 부적응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었고
저와 제 딸에 대한 접근 금지 처분까지 받아내게 되었어요.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날의 상흔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엄마가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된 것을 목격한 제 딸아이의 상태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제 아이가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폭행으로 인해 받기 시작한 치료였지만 남편과 사별 이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더 컸다고 생각했기에 치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애초에 내 심신이 이리 유약하지 않았더라면 저런 놈의 먹잇감이 되었을까 싶어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딸을 키워내려면 나부터 제대로 마음의 상처를 고쳐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것도 언 10여 년이 지난 일이네요. 꾸준히 치료 끝에 저나 제 아이나 이제는 지난날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보다 단단해져 하루하루를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게 입에 담을 수 없을 폭력을 행했던 그 끔찍한 인간은 그야말로 폐인이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며 정신 착란 증세까지 보여 일찌감치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은 물론 폐쇄병동에 강제 입원을 당했다는 소식은 후에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 아버지의 입김이 들어간 일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다고 한들 동정심 같은 건 한 톨도 생기지 않네요. 사람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 기만하고 저와 제 아이에게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벌였는데 그 정도의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면 그게 더 불공평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너무 잔인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제 그놈의 인생 따위야 어떻게 흘러가든 저희가 알 바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겪고서야 타인에게 도움은 받을지언정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사무치게 깨닫게 되었고 조금은 강해진 엄마로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저희 가정은 저와 저희 딸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만으로도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나긴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신다면 제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제 주변은 저를 그렇게 안 놔두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살만해졌더니 다시 제 인생을 헷갈리게 하는 상황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희 시어머니 얘기예요. 일반 평범한 고부 갈등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이는 나쁘지 않고 잘 지내는 편이지만 보통분이 아니셔서 저를 다른 부분으로 힘들게 하시거든요. 저희 집은 평범한 편이고 시댁은 약간 굴곡이 있었던 것 같지만 시어머니가 나름 돈 관련해서 좀 밝으신 편이셨어요. 제가 결혼할 무렵에도 남편이 집을 꽤 괜찮은 것으로 해왔고 당시에 어머니가 재산을 많이 불리셨다고 들었는데요. 결혼 전 시댁을 방문했었을 때에는 아버님이 수완이 좋으신 걸 알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기우는 편이 아니었고 좋은 집 대비 혼수도 나름 알차게 해갔고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재테크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수입이 썩 많지 않을 때에도 어머니께서 부지런하게 부동산 관련해서 발품을 파시고 아주 작은 단칸방부터 세를 주시면서 늘려가고 나중에 작은 빌라도 한 채 짓고 그걸 또 팔고 하면서 늘려가셨다고 들었어요. 확실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는 부동산이니 투자 쪽이니 잘 모르는 편이라서 그렇게 막 귀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저희 친정 쪽은 일체 빚이나 투자 쪽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었고 그저 근면 성실하게 한쪽만 파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긴 했는데요. 그런 문화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시댁처럼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난한 중산층 정도로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동생 한 명이 취업이 안 되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집에선 여간 걱정이 아니었어요. 막내 아들이라 그런지 무척 귀여움을 받고 컸고 그래서인지 조금만 뭐가 안 돼도 금방 집에 눌러 앉아서 다른 일 하겠다며 그만둬 버리는 타입이었고요. 이런 동생 때문에 부모님은 어쩌다가 우리 집에 이런 애가 있냐며 고민도 많으셨고
저 역시 친정 생각을 할 때 얘 생각에 머리가 아팠고요. 가끔 남편이랑도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같이 과일 먹고 할 때 지나가듯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 동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희진아, 사돈 총각 아직도 일이 없니? 네, 어머니. 걔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 속상해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도 귀가 반짝 뜨였고요. 사돈 총각 계속 집에 있으면 힘들 텐데 돈벌이 없는 것도 오래됐다고 하지 않았어? 네, 엄마 아빠가 걱정이 많으세요. 그대로 계속 있으니 젊은 날에 자기도 얼마나 위축되겠어. 그러지 말고 뭐 좀 알아보고 제대로 돈 넣을 구석을 마련해 보라고 해. 그게 말이 쉽지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제안을 하시더군요. 요 근래 내가 모임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 요즘 흐름이 아주 괜찮더라고. 그 또래 젊은 친구들도 조금 갖고 있는 자본들 투자해서 직장 다니는 거 못지않게 늘렸나 봐. 사돈 총각도 혹시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한쪽으로는 투자하고 한쪽으로는 자기 살 길 열심히 알아보라고 해. 요즘 같은 때에 직장도 중요하지만 하나만 너무 붙잡고 있어도 답이 없어. 듣다 보니 다 맞는 말이긴 하더라고요. 이 무렵쯤 집에서 밥만 축낸답시고 동생과 부모님과의 관계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고 저도 그런 말을 자꾸 엄마로부터 건네듣다 보니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버럭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희진이 너 투자가 쉬운 줄 알아?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가족끼리는. 에휴, 그건 그렇지. 근데 엄마도 우리 어머니 수완 좋으신 거 알잖아. 사돈 총각인데 괜히 이런 거 추천해 주겠어? 며느리네 가족인데 말이야. 거의 저는 마음이 어머니 쪽으로 70% 기울어져 있었고 엄마도 며칠을 고민해 보더니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는 아주 조금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동생이 일도 안 하면서 독립할 생각도 없어 보이니 더 속이 터지시는 모양이었어요. 차라리 전세방 하나 얻어줄 돈으로 뭐라도 해서 불릴 수만 있다면 장가 갈 때까지는 데리고 있겠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이야기가 점점 나오다 보니 결국 동생도 같이 듣게 되었고 은근 동의하는 눈치더라고요. 이래저래 저희 친정 쪽에서도 관심을 보이시긴 했는데 아빠가 이 부분에 아주 칼같이 반대하는 성격이라서 결국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아빠는 늘 저희에게도 제가 돈을 벌 땐 특히 더 투자로 돈 버는 거는 무리한 방법이고 절대 쉬운 게 아니야. 위험 부담이 있다고. 그러니 넌 절대 어디 투자하지 말아라. 하시곤 했거든요. 나중에 동생을 불러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란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투자 쪽 흐름이 좋다고 하셨던 분이 바로 유명 중견 배우시더라고요. TV 활동을 하진 않지만 누구나 얼굴만 보면 아, 저 사람 하고 떠올릴 만한 분이었고요. 저야 그분 근황을 모르나 아무튼 어머니 말씀으로는 투자하며 이것저것 사업이 잘 되어서 방송 쪽에 이제 잘 안 나오는 거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들어보더니 본인도 하고 싶다며 우리 집 여윳돈이 얼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까지 고민을 조금 하다가 일단 제법 만기를 짧게 하고 금액을 크게 넣어두었던 적금을 해지하게 되었어요. 잘 되기만 하면 뭐가 문제일 것이며 안 되어도 어머니와 그 배우분 명성을 생각하니 적어도 본전을 잃을 리는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끌어다가 투자를 하게 되었고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 아가씨도 결혼 자금에서 3분의 2 정도를 내게 되었어요. 어차피 예식까지는 1년 정도 앞두고 있었고 이익을 다시 걷어들이기까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친정에선 1억 정도 냈고 저희 집을 비롯해서 시댁 아가씨, 시고모님들까지 거의 적게는 인당 300에서 1억까지 오가는 수준으로 걸어두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그분이랑 어디가 협력을 해서 물건을 판다고도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투자하는 곳이니 몇 개 사줘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사기도 했어요. 그러던 과정에서 친정 아빠는 이 상황을 알게 되셨고 한창 엄마와 싸우셨던 모양이에요. 급기야 저도 호출당하게 되었고요. 희진이 너 결혼했으면 너나 잘 살 것이지 뭐하러 너네 엄마랑 희철이까지 끌어들이는 거야? 그 돈이 뭐 쉽게 나오는 돈이야? 혹시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아빠 그게 그래도 희철이가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도와주려고 한 거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연결해 주신 거라 사기당할 위험도 없어. 걱정 안 해도 돼. 아휴,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리 말렸거늘. 어쩜 자식이 돼서 부모 말을 이토록 안 들을 수 있는 게야? 워낙 고지식하신 저희 아버지시긴 했지만 이렇게 화를 내실 거라는 것을 예상 못한 것도 아니었기에 어찌되었건 저희 남편까지 출동해서 온 가족이 아빠를 잘 달래드리면서 상황을 넘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럭저럭 상황이 무마되고 다들 저마다 그 사업이 가는 방향들을 보면서 각자 묻어놓은 돈에 얼마나 이익을 볼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거의 양가 가족 돈을 합쳐서 10억 정도가 들어간 상태였으니 다들 주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가끔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듣곤 했는데 어머니 역시 각자 투자한 사람들의 연락이 많은지 무척 바쁘셨어요. 돈 버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고 불리는 건 더 어렵겠지 싶어서 한동안은 신경을 안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갑자기 아빠가 집으로 찾아오셨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온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희진아, 못 참겠다. 돈 그냥 달라고 말씀드려라. 아빠는 1억이 넘는 돈을 남한테 주고 무한정 기다려야 한다는 게 보통 불안한 게 아니셨는지 오셔서 저한테 무작정 화를 내시더군요. 남편도 쫓아나오게 되고 호통을 치시면서 내놓으라고 하시니 정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이렇게 시끄러워질 거 애초에 친정 쪽에는 결국 아빠 귀에 들어갈 텐데 투자받지 말 걸 그랬나 싶더라고요. 아빠는 정말 다 뒤집으실 기세로 당장 우리 가족이 낸 돈만 달라고 하도 난리셔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전 정말 이때 일만 생각하면 트라우마로 남아서 자다가도 깨서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2번 다시 경험 안 하고 싶은 아주 끔찍한 상황이었거든요. 저기 희진아, 그게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어떡하냐. 그렇게 당당하시고 강단 있으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힘이 다 빠지신 건지 갑자기 불안감이 미친 듯이 솟아오르더군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뭔 일 있으신 거예요? 큰일 났다. 난 이제 죽게 생겼어. 집에서 고성을 지르시는 아빠를 뒤로하고 저와 남편은 정신없이 어머니 댁으로 뛰어갔고 얼마 안 있어 온 식구들이 다 몰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댁문을 아무리 두드리고 난리를 쳐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후에 아버님이 들어오시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냔 표정으로 모두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아가씨, 시고모님과 시고모부님 등 다 얼굴이 벌개지고 악에 받쳐 있었어요. 빨리 어머니를 만나서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집에 안 계신 것 같으니 보통 불안한 게 아니었거든요. 차라리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길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라게 되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모두들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아무리 안쪽을 둘러봐도 어머니는 안 보였어요. 거실이며 안방, 화장실 다 열어보면서 다들 점점 불안이, 분노로 바뀌어서 소리를 내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올케는 어디 간 거야 대체? 뭐야, 엄마 왜 연락이 안 돼? 이렇게 정신없는 사이에 전 앞이 어질어질했고 잠깐 싱크대 쪽에 걸쳐 서려는 찰나 거기 놓인 하얀 쪽지가 보였어요.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고 여자들은 소리 질러 울부짖기 시작하고 남자 어른들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다시 꼭 찾아올게요. 사기는 절대 아니에요. 대체 사기가 아니라면 어머니가 이렇게 종적을 감추고 이런 쪽지만 남겨두고 갈 일이 뭐라는 건가요? 다들 여윳돈만 투자했다고 해도 노발대발할 판에 어머니만 믿고 억지로 끌어온 돈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졸지에 혼자 이 집에 들어오신 아버님만 대신해서 욕을 먹게 되셨고, 전 이런 광경을 잠깐 보고 있다가 너무 대책이 없어서 눈물도 안 나왔어요. 당장 집에 계신 아빠를 어찌 설득할 것이며, 그보다 내 동생은 어찌하면 좋단 말인지 진짜 답이 안 나오더군요.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가 없어서 어리나가 있었고, 그 집에 계속 있을 수도 없어 터벅터벅 집에 들어왔어요. 당연히 저희 아빠는 그대로 넘어가는 분이 아니었으며 아버님을 비롯해서 저희 남편까지 붙들고 흔들어 대셨어요. 이러다 여차하면 이혼까지 가게 될 판이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아빠께 사정사정하며 집으로 돌아가시게 했어요. 며칠을 연속으로 이어지는 동생과 엄마의 원망 섞인 전화와 지금 가장 연락하고 싶은 시어머니는 아무런 연락도 안 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생각해보면 저도 바보 같았어요. 그때 투자 때문에 돈을 어떻게든 끌어모을 생각은 했으면서 그 중견 배우의 유명세에 대해서는 알아보려고 했으면서 확실한 투자처인지는 왜 치밀하게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무려 다단계 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정신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더군요. 금융이며 경제 쪽이며 그렇게 잘 모르면 그저 저는 원래 하던 대로 착실히 예적금이나 들면서 살았으면 됐을 터인데 어쩌자고 이렇게 일을 벌려서 친정까지 피를 보게 만든 것일까요? 곡소리 나는 건 저희 집뿐만이 아니었고 아버님과 시고모님 댁 부부는 말도 못할 큰 싸움이 나서 밤새 경찰차가 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코앞에 큰일이 난 건 아가씨였어요. 본인 혼수로 모아두었던 몇 천을 거의 다 투자했으니 결혼할 때 빈몸으로 가게 될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 집에선 사돈일 저희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내고 사라져버렸으니 어찌 결혼을 한다고 해도 혼주석은 비게 될 테고 시댁 가족들은 축하하며 결혼식에 참석할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딸의 이렇게 큰 경사를 앞두고 한 일이라 어머니도 정말 모른 채 눈뜨고 코 베인 꼴이 아니셨겠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 그 당시에 어머니라도 원망하지 않으면 밤새 속이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매일같이 친정 식구는 저한테 비난의 전화를 해대고 남편한테도 욕을 해대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그 사이 연락 안 되고 잠적해버린 자기 엄마가 어디서 밥이나 먹고 있는지 안쓰럽다고 했다가 저한테 불벼락을 맞을 뻔했고요. 일단 전 이런 상황에 접어들고 나니 시댁 출입은 물론이며 친정과는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살게 되었어요. 대체 제가 무슨 염치가 있어 엄마며 아빠며 동생들과 연락을 할 수 있겠어요. 큰딸 시집 보내놓고 정년도 얼마 안 남으신 아빠께 1억이란 돈은 정말 큰 돈이었을 텐데 제 말에 넘어가 그걸 날려버린 셈이었으니까요. 반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알아 누우신 아빠 때문에 그렇게 놀고 먹던 막내 남동생이 결국 취업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한 달여간은 저한테 온갖 비난이 담긴 문자들을 보내더니 누나도 코가 석자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결국 본인이 일선에 뛰어들더군요. 저희도 있는 돈 없는 돈 땡겨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집 재정도 말이 아니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바로 일선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아기를 낳은 뒤 3, 4년은 데리고 있다가 직장을 알아볼 예정이었는데 매달 정해진 돈들을 갚아야 하다 보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침마다 울면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을 다니고 그렇게 오가기를 수년을 했고요. 남편도 어느새 집에서는 이렇게 고되게 힘들어하는 저를 보며 어머니의 어짜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명절 때마다 어느 곳도 가지 않았으며 저희는 10년이 다 되도록 그 누구 집에도 가지 못한 채 시댁도 친정도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꿈이었으면 얼른 깨고 싶은 현실을 살면서 실제로 정말 몇 번이나 어머니를 꿈에서 만났는지 그때마다 붙들고 당장 내 동생 돈을 돌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붙잡으면 사라지고 붙잡으면 사라지는 그런 꿈을 숱하게 꿨고 그런 날은 유독 남편이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어느덧 그렇게 고생을 하며 키워온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전 아이 뒷바라지에 생활비에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겨 아빠까지 병을 얻으시는 바람에 그 병수발까지 하느라 제정신도 아니었어요. 거기다 병원비는 한두 푼인가요? 그걸 마련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쩌면 인생이 이렇게 내 뜻대로 안 흘러가는 건지 누구라도 붙잡고 원망을 쏟아내고 싶은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시어머니가 생각이 났고요. 다행히 아버지 병원이 나아지고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멍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새벽에 꽹과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마냥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빠, 언니, 엄마가 집에 왔대요. 뭐라고요? 정말이에요? 저와 남편이 그간 얼마나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찾지 못했고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의 행적을 찾는 마냥 오리무중이라 이미 1, 2년쯤에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왔다니요. 그것도 금수강산도 바뀐다는 10년이 다 되어서 말입니다. 솔직히 이제 와서 돈을 다시 받아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어머니를 만나서 뭘 해야 하는지 판단도 잘 안 섰어요. 그런데 한번 뵙기는 해야겠더군요. 제 동생은 이후 조금 풀려서 어찌 빚을 갚았다지만 제 친정과 거의 연을 끊다시피 비참하게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제가 한이 풀릴 것 같았어요. 가는 내내 남편은 엄마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애끓는 분노를 누르고 있었고 저도 비장한 얼굴로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시댁 역시 정말 오랜만에 오는 거라서 많이 낯설었어요. 문을 끼익 열고 들어가는데 제가 오랜만에 와서 생소한 건지 갑자기 이렇게 된 건지 모를 정도로 분위기가 이상하더군요. 그러던 차에 안방에서 어머니가 휙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말입니다. 니네 왔니? 10년 만에 본 아들 며느리한테 본인이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지 대체 알고나 계시는 걸까요? 사기당하고 어디 가서 기억이라도 잃으셨나 싶을 정도로 태연한 표정이시더군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이 목에 무슨 대놓고 남들 보라는 듯 현란하게 번쩍이는 금덩어리를 걸고 손가락이며 귀며 걸 데가 더 없을 때까지 주렁주렁 우스꽝스럽게 달고 계셨어요. 사람 속을 뒤집는 것도 유분수지 대체 뭐 하시는 거랍니까? 그러면서 현금 뭉텅이들을 바닥에 툭툭 묵직하게 쌓으시는데 이게 뭐 하는 광경인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이내 그 정적을 남편이 깨버렸어요. 엄마, 대체 뭐 하는 거야? 사람들 돈 갖고 어딜 도망갔었어?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대는 남편에게 어머닌 이해할 수 없는 액션을 취하시더군요. 네가 그렇게 돈 갖고 오라고 수정이한테 난리를 쳤다며? 아들, 딸이라는 것들이 말이야. 진짜 니네 엄마한테 그럴래? 그러면서 옆에 있는 현금 뭉텅이들을 거실 한가운데 허공에 내던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묶음 종이를 찢어버리고 지폐를 위로 퍽퍽 날려대는데 진짜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내가 10년 동안 안 입고 안 쓰고 돈 모아서 가져왔어. 다 가져가. 무슨 사정이 있던 간에 어머니의 그간 행적들은 용서될 수가 없었고 처음에 이걸 보니 전 현기증이 일어나면서 어쩜 이렇게 뻔뻔하신가 싶었어요. 잘못은 다 저질러 놓고 아들, 딸이며 다들 찾고 욕했다는 것에 화나서 저렇게 억하심정으로 돈 쪼가리 몇 푼 날리면서 허세를 부리시나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희진이 너 이리 와봐라. 대뜸 저를 부르시기에 놀라서 쳐다봤고 일단은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뒤쪽에 있던 묵직한 스포츠백 같은 것을 내미시더군요. 이거 사돈댁에 갖다 드려. 이자는 원금 50% 챙겨 넣었으니까. 무슨 말인가 싶어 전 일단 가방을 받긴 받았지만 몇 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고 우리 가족이며 제가 그 고생을 했는데 당장 열어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확실히 많이 힘들긴 했는지 혹시 모를 위조 지폐는 아닌지 앞뒤 뒤집어 보면서 결국 그 앞에서 다 세게 되더군요. 어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그대로 남편과 아가씨에게도 가방들을 몇 개 넘기면서 시고모랑 친척들에게도 갖다 드리고 어쩌라고 하면서 똑같이 챙겨주시더군요.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움직이질 못했어요. 이윽고 저도 돈을 다 확인해 보았고 정말 빼도 박도 아닌 이자를 제대로 챙겨서 주신 돈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운이 훅 빠지던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긴장이 완전 풀려버리더군요. 나 말이다. 그 탤런트 계속 따라다녔다. 그래서 정말 독살 맞게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우리 가족들 거 이자까지 딱딱 쳐서 내놓으라고 해서 이날 이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니네는 그런 고생 사사활에도 못할 거다. 사실 사정이 이랬는지는 저희도 연락이 안 되어서 알 길이 없었고 그 사람이 사기라는 말까지 만연하게 퍼져 있으니 선택지가 얼마 없었어요. 우리도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어서 원망한 것은 아니었고요. 어머니는 한이 잔뜩 맺히셨는지 말씀하시다 목이 메어 결국 울음을 터뜨리시더군요. 나는 내가 한 일은 책임지는 사람이야. 아무리 그래도 부모인데 그렇게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어대고 나는 뭐 안 힘들었을 것 같아? 그분이 사기꾼은 아니었다고. 잠깐 흐름을 잘못 타서 다단계 사기니 뭐니 시비가 걸렸고 이후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다시 일어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 거야. 나도 어떻게든 식구들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받겠다고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이랬는지 몰라. 급기야는 꺽꺽 소리를 내시면서 우시는데 듣다 보니 그간 어머니도 힘드시긴 했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하긴 평생을 고생해서 재테크니 뭐니 상승 곡선만 올라오시던 분이 가족, 친척, 사돈 돈을 모두 등에 업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으니까요. 우리도 힘들었지만 가족들과 원치 않게 생이별을 하고 아들이며 시집 보내기 직전에 딸이며 손주며 다 얼마나 그립고 생각이 났을까 싶어 좀 애달프게 느껴지긴 했어요. 남편도 그간의 일을 듣더니 못내 엄마가 여러모로 안쓰러웠는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구더군요. 저희 친정에도 돈을 돌려드리면서 모처럼 남편도 직접 찾아가 얼굴을 마주했고 이래저래 상황은 이제사 무마가 되었습니다. 아빠도 건강을 되찾으신 상태에서 들으신 소식이라 좀 더 좋은 뉴스였을지도 모르겠고요.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났기에 아직도 어색하지만 가끔씩은 시댁을 왕래하면서 지내고 어머니도 못 봤던 손주가 이렇게 자란 것을 보시며 용돈도 주고 싶다셔서 들리시기도 하셔요. 이렇게만 해서 상황이 흘러가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재테크나 돈 쪽의 개념이 워낙 없어서 그런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한번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도대체 손을 놓을 수 없고 눈길을 끊을 수가 없는 걸까요? 저렇게 어머니가 돌아오신 이후로 거의 3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솔직히 투자 이야기를 또 꺼내실지 몰랐어요. 본인도 지긋지긋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정도로 고생을 한 본인이 봐도 너무나 확실하게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말을 꺼내시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전 진저리가 날 정도로 머리가 어지러운데 남편은 엄마가 정말 한 번 하면 끝을 보는 성격에 책임지는 거 보지 않았냐고 말을 합니다. 무슨 코인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안 들어본 건 아니에요. 직장 동료들도 이래저래 말하는 걸 들어와서 저번 그 중견 탤런트 때처럼 듣도 보도 못한 건 아니란 걸 알아요. 그런데도 너무 경제적인 생채기를 세게 겪어서 그런지 도통 엄두가 안 나고 어머니는 이전처럼 그렇게 회수하는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며 너도 젊은 사람이니 이쪽 얘기는 쏠쏠이 들어봤을 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많이 할 것도 없지만 그 정도에서는 한 보람도 없으니 여윳돈 내에서 어느 정도 굴려보라고 하시는데요. 겨우 돌려받은 그 돈을 그렇게 해서 불릴 수 있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설득을 해대는데 저도 이제 막 다 헷갈립니다. 근래에 일어난 일들이 다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저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 건가요?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일이 있다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가느냐에 따라 이후의 인생도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엄청 골치 아픈 일에 휩싸여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그만두고 저만 어디 혼자라도 도망가고 싶은 기분이고요. 가족이 원수라는데 제 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맞다고 하기도 뭐한 상황이라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그럭저럭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한 편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댁 어른들은 비교적 젊으신 편이라 일찍 손주를 보신 셈이에요. 저희 남편 말고도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별로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역시 장남이라 그런지 나중에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더군요. 시아버지께서 지병을 앓으시고 일찍 돌아가시게 된 뒤 시골에 혼자 계시던 시어머니의 거처는 결국 우리 집으로 정해지게 되었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을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불편할 게 없었지만 시어머니랑은 좀 성향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좀 말이 거치시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아무나 다 어울리시는 편이에요. 남편도 본인 학교 다닐 때 말을 경박하게 하고 자주 싸움에 끼는 엄마가 창피스러워 많이 피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저도 이야기를 들은 상태로 결혼을 했고 딱히 시부모님과 접촉이 없으니 그냥 넘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모시는 입장이 되니까 좀 머리가 복잡해지더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된 어머니를 보니 남편은 갑자기 효심이 지극해졌나 봐요. 엄마 혼자 사시는데 어쩔 수 없잖아. 나도 마음이 불편해서 일이 손에 안 잡혀. 당신이 좀 이해해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는데요. 아들과 셋이 사는 우리 집엔 방이 하나였고 서재로 썼던 곳을 비워서 드리기로 했는데 어머니 반응은 영 다르시더군요. 아니 근데 같은 말이라도 그렇지 어쩜 말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시는 걸까요? 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니네는 그런 큰 방 쓰면서 나는 이런 쪽방에 가둬두고 늙은이 취급하는 거냐? 네? 아니에요, 어머님. 쪽방이라니요. 어머님 방 일부러 좋은 것들인 건데. 좋은 거긴 말이라고 막 갖다 붙이면 되겠니? 하여튼 시애미 모시는 꼴이 벌써부터. 서재방은 제법 키가 크고 몸집이 있는 초등학생 아들이 쓰는 방보다 큰 규모였어요. 침대 들어가고 화장대랑 옷장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정도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부부가 쓰는 안방은 서재방보다 조금 넓은 편이었고 차이가 있다면 밖으로 큰 창이 있었어요. 결국엔 저 말을 듣고 저도 약간은 빈정이 상했고 남편은 그냥 어머니께 맞춰주면 안 되냐고 사정을 하길래 그렇게 해드렸어요. 이때부터 저는 예감이 썩 좋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면 용케도 오래 어머니랑 살았다 싶어요. 이후로 어머니의 행보는 진짜 일반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왜 남편 말고 다른 형제들도 자기 엄마랑 같이 살기를 꺼리는지 알겠더군요. 시골에서만 사시던 분이 서울로 올라오시더니 이쪽 동네에서 나름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좀 만나고 다니시더군요. 사실 어머니도 집에만 계시면 적적하실 테고 차라리 좀 교류를 하시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정도가 있는 건데 저희 어머니는 너무 과하신 편이었어요. 노인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같은 동네 사는 주민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시는 게 아니겠어요? 한 번은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가는 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는데
같은 빌라 위층에 살고 있는 할머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대뜸 절 보고 건네시는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지 뭡니까? 아니, 애기 엄마. 시어머니를 너무 잘 만난 거 아니야? 네?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이후 이어지는 말을 듣고 저는 속이 너무 부글부글 끓어올라 아침에 먹은 밥이 체할 것 같았습니다. 글쎄, 거기 시어머니 말로는 올 때 혼수도 하나 안 해왔다며? 이 집부터 싹 다 시어머니가 해준 거라며. 남자가 집 해오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어쩜 그렇게 배포가 좋대? 어머니한테 잘해야겠어. 아, 네. 진짜 보통 말 같은 말이어야지 대꾸를 할 텐데 어머님 밖에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시는 건지 열이 확확 오르더군요. 남편은 무일푼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집 살 형편이 도통 안 되었어요. 그저 성실하고 사람이 진득해 보인다며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반을 턱 내주셨고 거기서 불려서 이 빌라로 이사 오게 된 것이었고요. 게다가 혼수를 제가 안 해왔다니요. 저도 미약하게나마 모은 돈에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것으로 채워 넣었고 알뜰하게 절약해서 이 집에 올 때에도 나름 튼튼하고 나쁘지 않은 것들로 꾸몄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식 때 축의금에나 관심 있으셨지 그렇게 자랑하시는 장남이 장가갈 때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고 다니실 수 있는지 정말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런데 그 뒤에 위층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이건 정말 쉽게 넘어가면 안 되겠더군요. 시어머니가 저기 어디야 지방에서 사업을 하다 올라오셨다며? 그렇게 수완이 좋으시다던데? 나보고 투자 얘기를 꺼내시더라고. 근데 내가 나이도 먹고 뭘 좀 알아야지. 애기 엄마가 나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줘봐. 시간 있어?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조목조목 따져 물었어요. 전 이야기를 다 듣자마자 그냥 그날 들어오는 남편을 바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한참을 회의해야만 했어요. 어머니는 위층 할머님에게 자기가 돈이 많다는 식으로 살살 얘기를 하다 못해 돈 몇백에서 몇천까지 같이 투자하자는 식으로 제안을 했다는 것이에요. 낯이 보통 두꺼운 분은 아니시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주민한테까지 폐를 끼치면 어쩌자는 건가요? 결국 힘겹게 남편이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참 하더군요. 어머닌 그 너머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이후에 저한테 계속 심술을 부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괜히 반찬 투정을 하시고 집골이 이게 뭐냐면서 짜증을 연신 부리시고 손주인 제 아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는 막말을 연신 하시더군요. 얘, 너 청소 제대로 안 하니? 이러다 먼지 내가 다 먹겠다. 기관지가 안 좋아지겠어. 그리고 반찬은 이게 또 뭐냐? 전날 차려놓은 거 그대로 내놓는 법이 어딨니? 네 남편이 이거 먹고 행여나 일할만 나겠다. 듣다 보니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도 저한테 싹싹 빌어대는데 애들 앞에서 어머니한테 같이 대들 수도 없고 그냥 참았어요. 거기다가 어머니는 본인 손주한테도 매우 무서운 할머니셨는데 말이에요.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손주는 이뻐 죽는다던데 저희 어머니는 아주 얄짤없으셨어요. 어쩜 그 거친 말투에 욕까지 붙어서 막말을 해대시는지 가끔은 아기를 제가 뛰어가서 막아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한창 자라나는 애들은 집에서 안 가르쳐줘도 나쁜 말을 하기 십상인데 할머니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매번 욕짓거리를 해대고 부정적인 말들만 하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언제 한번 진짜 기야말 일을 벌이셔서 그때는 정면으로 어머니와 싸우기도 했어요. 서럽다며 울어대던 어머니 모습을 보니 진짜 내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증오하고 혐오할 수 있었구나.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바로 우리 아들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키신 것이었어요. 아들은 덩치가 큰 편이라 중학생쯤 되니 얼핏 제 아빠랑 비슷한 키가 되긴 했는데
그런 손주 보고 본인 허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니 네가 가서 담배 좀 사오라고 시키다니요. 담배를 사오라고요, 할머니? 그래, 어여 가서 사와라. 아니, 뭐하니? 빨리 가지 않고. 이때 무척 쌓아두고 담아둔 게 많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앞전에도 한번 큰 사건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삐져서 나가버리시고 종적을 감춰버리셔서 그때 꾹꾹 참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일 뿐이고 남편은 건설업 노동자인데 수입이 당시 들쑥날쑥할 때라서 그닥 막 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지나 한창 학원비며 뭐가 들어갈 무렵에 그렇게 어머니가 툭 하면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나 용돈이 부족하다, 애미야. 돈 좀 줘라. 이번에 내 친구 생일이라 큰 거 하나 해주고 싶구나.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요. 아들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일도 안 하고 이 집에 그냥 사시는 어머니는 계속 무슨 사업을 한 해 만에 어쩌고 하시면서 자꾸 목돈을 요구하시더군요. 한 번은 제가 진짜 이를 악물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하시는 말이 얼마나 가관이었는지 몰라요. 야, 너 나 우습게 보는 거냐?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 올라올 때 시골에 땅 있는 거 안 팔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나 죽으면 다 니네 줄 건데 그렇게 나한테 돈 드리는 게 아까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으름장을 놓으시면서 몇십만 원씩 툭툭 요구하시더군요. 저는 속에 천불이 나서 죽겠는데 남편은 자꾸 자기가 더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올 테니 좀 봐달라는 것이었어요. 전 이미 몇백만 원을 어머니 앞으로만 써버렸으니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딱 잘랐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다며 집을 뛰쳐나가신 거예요. 그래놓고 연락도 안 되고 거의 2달 가까이 종적을 감춰버리시는 바람에 제 입장이 너무 곤란해졌어요. 초조해지다 못해 불안해져서 결국 남편과 저는 둘 다 실종신고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결국 본인이 직접 들어오시더니 뭘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니네 버릇 좀 고쳐놓으려고 그랬다. 왜?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한테 쓰는 돈 아까워하면 니네 천벌 받아. 알아? 일단 멀쩡히 돌아오셨다는 것에 한숨을 놓는 남편을 보니 안 되기도 했지만 제 이 기막힌 심정은 누가 알아줄지 저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한단 말인가요? 그 뒤로 그렇게 가족들이 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고 있었고 아들 앞에 들어가는 학원비도 제대로 못 될 정도로 여윳돈은 어머니가 다 쓰다시피 하셨어요. 가뜩이나 저는 속으로 화병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다 얼마나 저를 우습게 보셨으면 본인 손주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신 걸까요? 난감해하며 아들이 저한테 말을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니께 엄청나게 퍼붓게 되었어요. 어머니, 본인이 직접 가시지 왜 재영이한테 이런 걸 시키시는 거예요? 솔직히 순순히 뭔가 인정하고 잘못했다 소리를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날로 완전히 어머니와 냉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랬다. 왜? 네 자식이기만 해? 내 손주이기도 해. 네가 뭔데 간섭질이냐? 담배 사오면 어디 죽는다냐? 네가 아주 시어머니를 일찍 보내버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디서 대들고 난리야?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저 도저히 못 참겠어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날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버렸고 자초지종을 다 들은 남편이 힘겹게 친정으로 와서 저를 설득하고 미안하다고 빌어대는데 다시 가긴 하겠지만 어머니와 일절 말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도무지 어머니와 같이 안 살 수 없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가 사는 것이었으니까요. 남편도 알겠다며 제발 집에만 들어와 달라고 하는데 참 애처로울 정도였어요. 여보, 제발. 내가 어떻게든 중재할게. 일단 애 데리고 들어와.
그리고 저런 사람을 어머니로 둔 남편이 불쌍해서 결국은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제 집인데 어머니한테 자리 내주고 제가 나와 있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살기로 했고 어머니와 마주치지 않으려면 낮 동안에 제가 자리를 피하는 수밖에 없어 작은 파트타임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몇 푼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아들 20살쯤 되는 때에 아주 적게 뭐라도 해주자는 생각이었어요. 기센 할머니랑 살면서 맨날 눌러 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안타까워 죽겠더라고요. 대학 등록금이나 부수적인 거라도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편히 해줄 생각으로 내가 번 건 정말 어머니가 단 한 푼도 손대지 못하게 하리란 생각으로 일했어요. 얼마 못 벌긴 했지만 그래도 한 집에서 어머니를 마주치는 시간이 아침 일찍과 밤밖에 없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딱히 저랑 접촉이 없으니 저도 어머니의 행보를 알 필요가 없으니 서로 터치할 게 없어서 좀 살 것 같더군요. 그렇게 해서 나름 몇 년이 지나서 아들은 제가 보태주는 돈들로 입시 준비를 했고 원하는 대학까진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곳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참 기특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다른 친구들처럼 호화로운 과외를 시켜주지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제가 꾸깃꾸깃 모아둔 돈으로 등록금도 보태주고 그나마 내가 일을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렇게 다행이라고 여기게 된 것은 중간에 한번 큰일을 겪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몇 년 전 남편이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꽤 크게 다쳐서 한 달이 조금 넘게 입원을 했었어요. 그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한창 돈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저도 당시 드문드문 부업을 했기에 겨우 제 용돈만 되는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너무 새삼스럽게 경제적인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진즉 생각해야 했는데 어머님 오시면서 이것저것 부딪히는 동안 그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더군요. 진짜 문제가 따로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입원해 있던 남편이랑 한창 말을 하면서 나름 계획을 세웠어요. 확실히 한쪽만 노력하는 것보다는 둘이 합심해서 하는 게 더 낫더군요. 남편도 아파서 누워있긴 했지만 미래 계획을 하다 보니 눈이 반짝반짝해졌고요. 우리 한 5년만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모아보자. 어머니도 내가 설득해서 나가는 돈을 어떻게든 줄여볼게. 적금 최대로 들고 그렇게 해서 가게라도 한번 해보자고. 듣다 보니 저도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든 수입을 늘려볼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래도 남들이 종잣돈 1억은 넘어야 뭐든 한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비로소 작년 초에 만기가 되었는데 적금 만기 금액을 보니 1억 2천이 좀 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흐뭇하고 마음이 좋던지 남편과 밖에서 둘이 호프집에서 치킨을 먹으며 소소하게 축하를 했어요. 아들에게도 저희 친정 가족에게도 나름의 계획을 알렸었고 다들 진짜 고생들 했다며 축하해 주더라고요. 원래 저는 음식을 잘한다는 말을 꽤 들어왔고 나름 이 분야에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왔기 때문에 반찬 가게를 열어서 조그만한 간식도 같이 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리게만 생각했던 아들도 20살이 되었고 한창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매체들을 보면서 장사가 잘 되는 곳들, 예쁘게 광고를 하는 곳들 사진도 보여주더라고요. 덕분에 나름 큰 포부를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나름의 원대한 꿈도 당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커다란 장애물에 밀려 잠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보러 다니던 상가 계약도 지금 같은 때에 무작정 밀고 시작하면 안 될 것 같더군요. 다들 주변에서 말리길래 어쩔 수 없이 그냥 기한을 미뤄두게 되었어요. 당시 아들은 대학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니 가끔씩 종종 배달업체나 다른 곳들의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엄마 아빠도 이렇게 해보란 식으로 틈틈이 조언을 주더라고요. 몇 년간 어머니와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아서 좋았던 시간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 괴로웠어요. 제 직장 일도 들쑥날쑥하다 보니 집에 있어야 되기도 하고 어머님 꼬박꼬박 밥을 네가 해다 차리라는 둥, 답답하다는 둥, 다시 은근슬쩍 저한테 말을 거시면서 시키려고 하시더군요. 스트레스 받아 하는 제 표정을 보고 남편과 아들도 긴장하고 저는 빨리 가게를 차려서 얼른 밖에 나가 종일 거기만 신경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낮에는 친정에 가 있기도 하고 다시 어머니와 있을 시간들을 억지로 비워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다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알아보러 다니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싼 거래처를 알아서 뭐든 해보려고 저도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아주 바빠졌습니다. 좀 살 길이 보인다고 생각하던 때에 끔찍하고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저희 집에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충격으로 화병을 제대로 얻어서 며칠을 드러누웠고 집을 팔고 친정에 들어가 버릴까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날의 풍경은 정말 우리 가족 모두에게 아주 진득한 상처를 남겨버렸고요. 그때 저는 어김없이 주변에 문의를 하고 발품을 팔고 힘들게 집에 돌아왔는데 계단을 올라오는 데부터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서 싸우나 싶어 미간이 찌푸려졌는데 잘 들어보니 소리가 나는 곳은 우리 집이었고 뭔가 익숙한 소리여서 더 귀 기울여 보니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아주 사납게 소리를 질러대며 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이니 아무래도 화가 날 때 거칠게 말하기도 하겠지만 전 아들이 제 입으로 거친 욕을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기에 너무 당황해서 뛰어 올라갔고 그 대상을 본 뒤 기절할 뻔했어요. 글쎄 아들이 제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온갖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자기 엄마가 할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오랜 시간 봐왔다지만 그래도 저 녀석이 자기 할머니한테 저런 말을 해댔나 싶어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한테 미운 시어머니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아들을 뜯어말리고 야단을 치렸는데 뭔가 현관 주변이 너저분하고 상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벌개진 얼굴로 땀범벅이 된 어머니는 손에 뭔가 뭉치를 들고 있었고 발밑으로 뭔가 내팽겨쳐서 나뒹굴고 있었는데요. 다시 보니 그건 돈이었어요. 바로 아들이 입을 뗐고 전 듣자마자 그대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 아빠 돈 훔치고 있었다고. 할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어머님, 정말이에요? 눈앞이 허옇게 핑 도는데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앞을 보니 어머니가 들고 있는 그 뭉치는 제가 장롱 안에 넣어둔 쇼핑백 속 그 뭉치가 맞더군요. 사실 이렇게 된 데에 네 탓도 있다며 어머님 버럭 화를 내시는데 왜 집에다 돈을 놔둬서 사람을 심란하게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젊다면 젊은 나이지만 기계 쪽이나 금융 쪽 관련된 건 잘 몰라서 인터넷 뱅킹과 공인인증서 쪽을 무척 어려워하는 편이었어요. 늘 예적금만 하고 수기로 가계부를 쓰고 있어 아들이 신기하다고 할 정도였고요. 적금 만기된 돈을 다시 예금으로 놔두려다가 당장 어찌 될지 몰라서 일단 찾아서 집에 보관해뒀던 겁니다. 다시 쓰게 될 줄 알고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 몇 번이나 가게 계약이나 인테리어 관련해서 일이 성사되려다 틀어지고 멈추려다 말이 또 나오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언제든 틈새만 보이면 바로 시작하리란 생각으로 거기 넣어뒀던 것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믿었던 걸까요? 우리 방에 있는 장롱 속까지 돈 넣을 구멍이 없나 뒤져보실 줄은 정말 조금도 생각지 못했어요. 남편이 이 돈 모으겠다며 어머니가 그렇게 붙잡고 애원해대도 기존 용돈 이상 안 드리고 버텼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온 집안을 몰래 뒤지셨나 봅니다. 완전히 넋이 나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저를 두고 아들이 그 길로 제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호출했어요. 남편은 제대로 일도 마무리 못한 채 그 길로 달려왔고 그렇게 제 속이 터지도록 답답하게 효자처럼 굴던 남편이
그런 형태로 괴물같이 변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어머니, 어쩜 이러세요 대체? 저를 얼마나 망가뜨려야 속이 편하시겠어요?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실 때도 괜찮아요. 남편은 울부짖으면서 괴성을 지르고 몇 번이나 자기 뺨을 때려대는데 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아서 저런다는 게 여실히 보여져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이윽고 한두 시간 지나 다 정리를 하고 저는 멍하니 머리를 부여잡고 앉아있고 남편이 어머니께 한참을 따지더군요. 그 돈 어디다 쓰려고 하셨냐고 하는데 저도 돌아 앉아있었지만 대체 무슨 말을 하시나 들어보고 싶긴 했어요. 근데 정말 오늘 아들이 집에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아찔하더라고요. 너무나 어이가 없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한테 들러붙은 웬 젊은 남자가 있었나 봅니다. 솔직히 젊다고 해봤자 어머니 연세가 70이 다 돼가지고 끼케야 10살 정도 아래분이시더라고요. 그 남자한테도 애지간히 돈자랑이며 허세며 거짓말을 하셨나 봐요. 한창 들어주던 그 남자분이 자기에게 딱 1억만 빌려주면 반년 안에 2억으로 다시 갚아주겠다며 강남 어디 살고 아들 사위들이 부자인데 본인이 현금이 없단 식으로 요구를 했더랍니다. 이 이야기까지 다 듣고 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남편은 이성을 잃고 그 남자를 찾아갔고 멱살 잡고 난리를 쳤는데 끝끝내 자기는 우리 어머니와 잘 모르는 사이라며 발뺌했다더군요. 결국 이렇게까지 되니 어머니도 본인 코가 석자라고 생각하셨는지 다 실토하시더군요. 그렇게 땅땅거리면서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셨던 그 쬐끄만한 땅덩이도 이 남자가 다 해먹었다면서 말이에요. 대체 뭐 볼 게 있어서 이런 사람한테 돈을 더 갖다 주려고 했던 건지 경찰에 신고해보니까 이미 전례가 많은 데다가 한두 사람 엮여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 아들 아니었다면 저와 남편은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테지만 일단은 이런 와중에서 상황을 다 알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들에게 바른 말은 해줘야겠더군요. 너무나 잘한 일이지만 그래도 할머니에게 욕하는 건 아니라고 그것만 잡아주었어요. 솔직히 자기도 얼마나 속상하고 기가 막혔을까요? 알아, 엄마. 나도 잘못한 거. 근데 그게 어떤 돈인지 너무 잘 알아서. 미안해. 듣자 하니 너무 기가 막히고 아들에게 외려 제가 너무 미안해서 끌어안고 한참을 다독였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어머니와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는데 마침 어머니가 알아서 나가 사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 두고 볼 것도 없이 당장 짐을 싸드렸고 그 길로 막내 서방님 댁으로 남편이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그렇게 해서 모시고 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막내 서방님이 자꾸 전화를 걸어오는 것이었어요. 제발 부탁이라고 모셔가 달라고 난리라더군요. 어머니도 이 일로 적잖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화병이 났다는데 솔직히 저는 꿈쩍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문제예요. 아프시다는 말까지 듣고 맞벌이 하느라 집에 제대로 있지도 않은 동생네 집에 맨날 싸우면서 알아 누워있다니 신경이 쓰이나 봅니다. 그 마음 이해 안 가는 건 아닌데 전 이해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난리 지경까지 와놓고선 저한테 완전 기어가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데 제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어머니 많이 아프신가 봐. 어떡하지? 왜 이런 상황의 결정권을 저에게 넘기는 걸까요? 막내 서방님네 가서는 동서랑 뭔 일이 있었던 건지 동서가 이혼하겠다고 난리랐는데 자기 동생네랑 엄마 한 번만 살린다고 생각하고 다시 얼마간 모시냐면 안 되냐고 합니다. 대체 저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정말 같이 살아야 하는 건가요?